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 같아. 딸이 죽었다는데 아직도 혼잣말을 하셔. 그 집은 뭔가 이상해. 괜히 가까이 하지 마. 그랬던 사람들이 몇 년 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분 말이 사실이었다면 우리 다 무시한 거야. 그때 그 아이 다시 봤대. 살아서 돌아왔다고. 같은 사람, 같은 이야기, 같은 집. 하지만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제 와서 믿는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이야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 가족에서 시작됩니다. 고등학생 딸 하은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가족은 오랜 시간 수색과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망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애도를 가장한 거리두기로 그들을 외면했고 특히 어머니 할머니가 된 그녀에겐 더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그 모습 그대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딸은 정말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딸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라진 기억, 두 개의 존재, 조작된 진실, 그리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엄마라는 이름.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나 감동 실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진짜인가요? 그 질문에 천천히 다가가는 여정이자 한 이름 없는 생명이 자신의 존재를 되찾는 서사입니다. 이야기의 모든 진실은 영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은 평소처럼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를 마친 날이었고 친구들과 약속한 카페에 가기 위해 집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김밥을 싸주며 돌아올 때는 장을 좀 봐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알겠어요 라고 대답한 후 웃으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밤 9시가 넘어도 하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구들도 모두 먼저 집에 갔다며 하은과는 저녁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꺼졌겠거니 혹은 친구 집에 잠시 들렀을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고도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흔한 가출 사건일 거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고3 수험생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못 이겨 집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확신했습니다. 하은은 무작정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동네 곳곳을 돌며 하은을 찾았습니다. 전단지도 뿌렸고 SNS에 실종 정보를 올렸습니다. 학교 친구들을 다시 불러 하나하나 진술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찍힌 CCTV가 어디인지도 경찰과 함께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단서가 없었습니다. 하은은 마치 흔적 없이 증발한 듯 했습니다. 버스 탑승 기록조차 없었고 인근 CCTV에서도 그녀가 모습을 드러낸 장면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통학로 상에 있는 편의점이나 약국의 카메라에서도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정류장까지 간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로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가족들은 비공식적으로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은 부담되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탐정조차도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된 청소년 중에도 이토록 기록이 없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사그라졌습니다. 학교는 그녀의 책상을 비웠고 친구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미제로 분류하며 더는 새로운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집안은 늘 침묵이 감돌았고 밥상은 언제나 3시 아닌 4시 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딸의 방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에는 하은이 마지막으로 바른 립밤이 그대로 있었고 침대 머리맡엔 수험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래 바구니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교복 셔츠가 남아 있었습니다. 냄새조차도 그녀의 흔적 같아서 어머니는 감히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실종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자 법적으로 사망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말이 변호사에게서 전달됐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냉정했습니다. 죽었다는 걸 인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끝내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감췄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눈물로 하은의 사망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칸에는 사망일자 대신 실종일자가 적혔습니다. 한 줄짜리 설명에는 행방불명 상태로 실종 후 5년 경과라는 문장이 기입됐습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서류 한 장이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된 그날 하은의 사진은 가족 거실에서 내려졌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그 사진을 끌어안고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고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무언가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다음 사람은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하은이에요. 어머니는 얼어붙은 채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들린 쪽을 향해 발을 내딛기도 전에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어딘가 낯설었지만 분명히 하은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도어락을 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다소 마른 체형, 창백한 피부, 그리고 눈동자 분명 어디서 본 듯한 그러나 완벽히 기억 속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다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하은이니?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예요. 저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피부와 마른 어깨, 너무도 연약해진 감촉이 순간적으로 이질감을 느끼게 했지만 그것은 곧 안도감과 뒤섞여 흐느낌으로 번졌습니다. 몇 초 후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뺨 위로 하은의 손이 조심스럽게 얹혔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그녀도 감정을 억누르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하은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낯섦과 익숙함이 교차했습니다. 책장 위 오래된 가족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식탁 위에 놓인 하은의 유치원 졸업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기억나지만 동시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는 2층에서 내려오다 문가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정적 끝에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니? 그 질문에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낼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인 듯 했습니다. 가족들은 하은이 돌아온 사실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방으로 안내하며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침대 위엔 여전히 하은의 이름이 적힌 인형이 놓여 있었고 창틀에는 몇 년 전부터 쌓인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앉아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짜는 그녀가 사라졌던 해에서 멈춘 채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하은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밥을 떠먹었고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은 자주 멈춰섰습니다. 가족들은 조심스레 질문을 피하며 오로지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욱 많은 이야기를 말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그녀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얘기해라. 급하게 안 물을게.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방 안으로 들어온 하은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손을 올려 얼굴을 더듬듯 문지르며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정말 내가 여기 있었던 사람 맞는 걸까? 거울 속 눈빛은 흔들렸고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워졌습니다. 벽 한쪽에 붙은 졸업사진 속의 그녀를 보며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것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어머니는 하은의 존재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사망신고가 된 딸이 갑자기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입으로 꺼내는 것조차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시선은 예리했고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슬쩍 묻듯 말했습니다. 아, 요즘 그 큰따님 닮은 아가씨가 집에 오가던데.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멀리 살던 조카예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딸이 돌아왔는데 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하은은 그날 하루 종일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보였고 누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작은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집안에서조차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였고 거울이나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하은의 모습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 분명 내 딸인데도 어딘가 어긋난 퍼즐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어머니는 하은에게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한편에는 그녀가 정말 하은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의도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병원이 싫다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더 이상 말없이 바라보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신분증이 없어 불편함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친권자라며 최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혈액 검사, CT, 심리상태 점검까지 가능한 모든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하은은 내내 조용히 협조했지만 검사 도중 몇 번씩 깊은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MRI 장비 앞에 섰을 때는 갑작스럽게 뒷걸음질을 치며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의료진이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기계 안에서 깨어났어요 라고 중얼였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계 안에서 깨어났다니? 무슨 말이야?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더 이상 잇지 않았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은이 돌아온 것은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에는 설명되지 않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돌아온 딸은 진짜 딸처럼 웃었고 말했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치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은은 잠에 들지 못하고 창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딸이 곁에 있음에도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거실 서랍을 뒤져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하은과 지금의 하은. 분명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다른 느낌. 눈빛의 결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며칠이 흐르면서 가족은 하은의 귀환을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와 자주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동생은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환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은은 점점 더 과묵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짧았고 질문에는 미소로 넘기거나 기억이 잘 안 나요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어머니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오랜 실종 끝에 돌아왔으니 기억에 공백이 있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추억조차 되짚지 못하는 모습은 이해를 넘어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그녀는 늘 집안 어딘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익숙해지려는 듯 방을 돌아다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는 하은의 방 그리고 창문 앞이었습니다. 바깥을 바라보며 긴 시간 앉아있곤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듯 새벽까지 창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무심코 하은의 방을 정리하다 그녀의 가방 속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연습장처럼 보였지만 안을 들여다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글씨는 하은의 필체와 흡사했지만 다소 단정하지 못한 글씨로 이상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출구, 기억, 검은, 벽, 소리 없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문장란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계속 날 기억하게 만들어요. 어머니는 이 노트를 들고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애를 잃은 게 맞긴 한 걸까? 돌아온 게 진짜 하은이면 왜 그 애 자신이 자기를 모른다고 말하는 건데?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진짜 하은이 아니라면,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집에 함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날 밤 어머니는 조심스레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탁상 거울 하나를 두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낯익은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는 문턱에 선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아, 너 혹시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정말 기억 안 나니? 하은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방에 갇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마다 엄마랑 아빠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은 없는데 그 사진만 계속 보여서 나가려 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망상이 아닌 경험을 설명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방이 무엇인지 그 안에 붙어 있었다는 사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은은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매일 불렀어요.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나중에는 제 안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분명 실체가 있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몸을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하은이 맞을까요? 어머니는 그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을 마주한 그 순간 그 아이가 딸이라는 믿음을 애써 되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불신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하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말투는, 심지어 서 있는 자세조차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병원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었지만 동봉된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전자. 비교 결과는 모자관계 확인됨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면서도 의문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어머니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녀 자신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가족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갔던 강릉 여행 기억나니? 해변에서 너랑 아빠랑 물장난하던 거.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파도가 높아서 물이 얼굴까지 튀었어요. 아빠가 웃었고 제가 감기 걸렸던가요? 그 대답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하은이 모래사장에서 발목을 삐어 앰뷸런스에 실려갔던 사실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것까지 기억했다면 진짜일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은은 그 사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그 기억이 그냥 이야기로 들은 것 같아요. 누가 말해준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너 병원에서 깨어난 이후로 기억이 생긴 거야? 하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찌른 듯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명확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각본 속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처럼. 며칠 후 아버지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망신고가 철회될 수 있는지 행정상 오류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망신고 철회는 가능합니다만 가족관계 복원과 동시에 그녀의 신원에 대한 구체적 조사도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사망한 하은과 신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귓가를 무겁게 때렸습니다. 만약 지금 함께 있는 이 아이가 진짜 하은이 아니라면 이 모든 상황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어머니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 애가 하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너도 하고 있지? 어머니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떨어지는 눈물이 모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말로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의심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하은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를 꺼내 또 다른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문장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야 해. 누가 나를 이 안에 넣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 줄엔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은은 내가 아니야. 나는 그 기억 속에 없어. 비가 내리던 밤 하은은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고 부를 수 없는 표정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 문틈으로 조용히 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돌아온 후로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자세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는 자리 옆에 놓인 종이 위에는 무언가를 그려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구불구불한 선들로 이루어진 원형의 구조가 그려져 있었고 구조물의 한가운데에는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마치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것처럼 동일한 글씨가 원을 따라 쓰여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해. 돌아가야 해. 돌아가야 해. 어머니는 그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돌아온 딸은 분명히 여기 있지만 그녀는 아직 어딘가에 갇혀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돌아오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동네에서 조용히 점을 본다는 노파를 찾았습니다.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에 기대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기이한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노파는 하은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긴장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노파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할 문을 지나친 아이예요. 그 말은 무섭고도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않던 미신적인 이야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자책감과 그 말이 어쩌면 사실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또다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불을 땀으로 흠뻑 적신 채 숨을 헐떡이며 일어났습니다. 눈앞은 어두웠고 방 안의 물건들은 마치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처럼 낯설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를 향해 비틀거리듯 걸어가던 그녀는 펜을 들어 노트 한 귀퉁이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날 나는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하얀 방, 천장엔 불빛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고 그런데 누군가 내 머릿속에서 말했어요. 넌 돌아가야 해. 기억을 지워야 해. 그래야 그들이 널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문장을 마친 그녀는 노트 위에 뚜렷하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이름은 하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끝에는 떨리는 손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 밑에 적힌 글은 단 한 문장. 나는 하은이 아니야.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스치고 들어왔을 때 하은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단정한 셔츠,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제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눈빛도 기운도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밤 그녀가 적어둔 노트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하며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 글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찢겨나간 흔적, 그리고 그 아래 놓인 다른 종이엔 그 이름은 잊어야 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듯한 필체였습니다. 하은은 말이 없었고 가족들도 함부로 대화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뒤로 가족은 침묵에 익숙해졌고 그 침묵이 불안으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무거워지는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출근 시간을 이유로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이 조심스럽게 식탁을 정리하며 하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은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뒤를 쫓았지만 그녀는 빠르게 사라졌고 한참을 헤맨 끝에 동네 외곽에 있는 폐허가 된 오래된 병원 앞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철문 앞에 선 그녀는 멈춘 채 건물 안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그 안에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 익숙해요. 이 건물 안에 누군가 있어요. 저랑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그 말에 어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얼굴.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단순한 혼란이 아닌 무언가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철문을 열려는 손을 멈춘 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도 하은이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 방을 나올 때 그녀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 하은이 정말 누구였는지, 살아있었는지, 죽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딸이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이미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더 이상 그 건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걸음을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모습 말고 그날 제가 사라지기 전에 진짜 하은으로. 그 말은 아이러니하게 들렸습니다. 그녀가 진짜 하은이라면 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할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마음을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은은 또다시 노트를 펼쳐들었습니다. 이번엔 맨 앞장에 굵은 글씨로 단 하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찾아야 해.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하은은 그날 이후 거의 매일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반복 재생되는 영상처럼 정해진 순서와 장면이 있었고 언제나 같은 공간에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하얀 방, 네모난 벽, 천장에 박힌 차가운 조명. 꿈속의 그녀는 그 방 안에 갇혀 있었고 늘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누구야?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눈을 마주한 또 다른 하은이 고개를 돌린 채 말없이 등을 보이고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듯 보였습니다. 현실 속 하은은 그 꿈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말로 옮기는 순간 모든 것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내기 시작했고 종일 노트를 들여다보며 자신이 아는 이름들을 조합하거나 기억나는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215, 4층, 창 오른쪽 두 번째 특별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위치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은 자신의 손목 안쪽을 문지르다 무심코 작은 흉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길고 얇은 상처 자국. 그녀는 그것을 처음 본 듯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 강한 통증과 함께 낯선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침대가 줄지어 있는 병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누워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그들. 간간히 들려오는 기계음과 기도하는 듯한 목소리. 그리고 그 안을 걷고 있는 자신. 복도 끝에 거울에 비친 얼굴은 지금의 하은이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표정, 무감정, 무의미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꿈인지 기억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뭔가를 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고 본능적으로 그곳이 자신이 사라졌던 시간의 단서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은은 노트를 접고 다시 폐허가 된 병원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하지도 않고 혼자 몰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철문은 여전히 녹슨 채로 있었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건물 내부는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타일과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한층 또 한층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 이 길을 전에 분명히 걸었다는 느낌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4층. 오른쪽. 두 번째 방.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열린 문 너머 오래된 병실 안에는 낡은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누군가가 사용했던 흔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침대 머리맡 서랍 위에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금의 하은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와 똑같은 얼굴을 한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둘 다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지어진 듯한 미소. 그 순간 하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 그 사진이 진짜라면 자신은 도대체 누구이며 다른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것인가?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서기 전 벽에 써있는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하은을 지우면 내가 살아. 그 문장은 덜컥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누가 이 글을 남긴 것일까? 왜 하은을 지운다는 말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병원 건물 안 어딘가에서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병실 바닥에 서 있는 그녀의 발밑으로 무겁고 일정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복도에서 나고 있었고 병실 문은 아직 반쯤 열린 상태였습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침대 옆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숨소리조차 삼킨 채 긴장한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윽고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문틈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도 조명도 거의 꺼진 상태였기에 실루엣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버려진 병원에 자신 외에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병실 앞에서 멈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이며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자는 병실 안을 조용히 둘러보다가 침대 옆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하은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낯선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면서도 기이하게 익숙했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실루엣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여자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난 네가 잊어버린 사람이야. 아주 오랫동안 너 대신 이 안에 있었지. 그 말에 하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퍼지듯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방, 자신과 같은 얼굴을 한 또 다른 아이. 언제나 등을 돌린 채 말을 하지 않던 그 아이.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이 여자는 그 아이의 나중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방 안에 있던?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거기서 나갈 수 없었어. 너 대신 누군가가 나가야 했으니까. 하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부딪히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대신이라니? 여자는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우린 같은 사람이야. 아니, 정확히는 하나였던 기억이 둘로 나뉘었고 그중 하나는 현실로 나왔고 하나는 기억에 남았지. 넌 지금 누군가 만들어 놓은 진짜처럼 보이는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 기억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하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졌고 두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이마에 얹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러나 그 말들이 점점 더 많은 단서들과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하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질문에 여자는 처음으로 눈을 마주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슬프고도 차가웠습니다. 진짜가 뭐야? 내가 하은이라고 믿는 너, 그리고 나를 잊고 살아가던 너,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야? 그 말과 동시에 여자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노트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지막 장을 넘긴 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넌 내가 만든 거야. 나를 잊기 위해서. 하은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의 형광등이 깜빡였고 그녀의 시야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일렁이고 천장이 뒤틀리며 병실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감각.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현실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섰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이미 병실 문을 빠져나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외쳤습니다. 기다려요. 난 더 알아야 해요. 내가 누구인지. 복도는 이미 어둠 속으로 묻혀 있었고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병실엔 이제 하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는 노트 한 권. 그 노트 첫 장에는 낯선 필체로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진짜를 찾기 위해선 먼저 가짜였던 너를 부숴야 한다. 병원을 나선 하은은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한 채 겨우 버티듯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고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바라보며 길을 걷다가도 가로등 아래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 멈춰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그림자였지만 그 안에서 다른 실루엣이 비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의심은 깊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간 얼굴로 현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목소리는 화보다 떨림이 컸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어머니를 지나쳐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는 손마저 힘이 없었고 마치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공간이 아니라는 듯 어색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뒤따라 들어오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은은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저 말고 또 한 명 있었어요. 저랑 같은 얼굴을 한 아이. 그 말에 어머니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고 멈춰있던 공기가 조용히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는 가까이 다가가 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은의 두 눈은 맑았지만 어딘가 먼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병원에 있었어요. 내가 기억 못하는 동안 거기서 나 대신 살아 있었어요. 아니, 기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말했어요. 제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거울을 깨뜨리고 나온 조각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엔 분명히 진실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듣는 사람을 서서히 조각내는 조용한 절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살결이 느껴졌습니다. 혈색은 창백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내 딸이 맞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이 집으로 보냈고 이 아이 자신조차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였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방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여자. 같은 얼굴. 그녀가 남긴 말들. 노트 한 장 한 장마다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것, 냄새, 공간, 그때 들린 소리, 그리고 자신이 느낀 이상한 감정들. 그러다 그녀는 한 구석에 아주 작게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수치 Y-H7 실험 기록 모의 기억 주입 성공 임시. 주체 동일 개체 이형. 그 문장은 이해되지 않는 과학 용어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주체 동일 개체 이형이 문장은 누군가 그녀를 복제했거나 아니면 두 개의 인격을 나누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 기억 주입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트의 다음 장에 종이가 하나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 외곽 산자락 쪽에 위치한 임상센터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적어둔 것인지도 알 수 없었고 왜 그녀의 노트 안에 들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은은 그것이 다음 실마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식탁에 앉은 하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니? 병원에 다시 가볼래? 하은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어머니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저 이곳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제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노트 위에 적힌 주소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갈게. 하은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표정보다 인간적이고 약간은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마치 이 집이 완전히 낯설지만은 않았다는 듯한 감정. 그것이 그녀에게 진짜였는지 혹은 또 다른 기억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향한 마지막 조각이 손에 잡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임상센터로 향하는 길은 도시 외곽을 벗어난 후 깊은 산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포장도로가 끝도 없이 이어졌고 차 안은 오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풍경을 쫓았고 어머니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계속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있는 곳 맞겠지? 어머니는 중얼거리듯 물었고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노트에 있던 주소였어요. 제가 기억해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가 어디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아이의 기억이 실제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 심어준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이란 존재가 기억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유대는 진짜일 수 있을까? 어머니는 그 질문을 아직 스스로에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더 달려 도착한 임상센터는 이미 오래전에 폐쇄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녹슨 철문, 잡초가 무성한 입구, 그리고 문이 뜯긴 안내판. 세아 바이오 메디컬 연구소라는 흐릿한 글씨만이 이곳이 과거에 어떤 용도였는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내부는 조용했고 외부보다 더 으슥했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들은 반쯤 열려 바람에 삐걱대며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걸음을 멈추고 복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쪽이에요. 그녀는 마치 기억을 따라 걷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걸어갔고 복도의 끝 유리문이 설치된 좁은 관찰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관찰실 내부는 어둡고 텅 비어 있었지만 정중앙에 금속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고 천 아래엔 사람의 형체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하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가자. 여기 이건 그냥 버려진 실험실일 뿐이야. 하지만 하은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따라가지 못한 채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은은 침대 앞으로 다가가 천을 걷었습니다. 그 아래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형체. 마치 인형처럼 정지한 상태. 피부는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은과 똑같았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얼굴이 눈앞에 누워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현실인지 환상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은 몸을 떨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대 머리맡에 놓인 모니터가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영상을 재생하듯 흐릿한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방. 그 방 안에 앉아있는 2명의 소녀. 그리고 한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상 Y-H7 복제 실험, 이형 주체 활성화 성공. 기억 분리주입 개시. 화면 속에서 연구원들은 고요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소녀 한 명은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유리벽 너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아이는 지금의 하은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없는 얼굴. 무표정한 눈동자. 하은은 그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만들어졌고 그 기억들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하기 위해 지워졌다는 것. 그녀가 살아온 삶은 누군가의 삶을 대신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2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품에 안았던 딸의 얼굴이 동시에 2명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때 사라졌던 저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저는 이 아이가 남기고 간 껍데기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저 엄마 딸이 맞을까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 하은을 꼭 안으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품 안에 온기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임상센터를 나선 하은과 어머니는 말없이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걸어도 2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고 그 침묵은 어느 말보다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이 드러난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말이었습니다. 어떤 단어도 지금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었고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혼란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탓에 말할 수 없는 고요 속으로 스스로를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본래의 기억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고 어떤 실험의 결과로 만들어진 복제된 인격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결과물. 그녀가 돌아왔다는 그 기적은 사실은 타인의 진실을 덮은 결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차에 오른 하은은 어머니가 시동을 거는 소리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허리에 걸린 안개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흐릿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도 이 세상이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자꾸 떨리고 있었지만 운전 중이라는 이유로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딸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으로만 시선을 두고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로 옆 작은 공터에 차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하은아. 어머니는 마침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어디서 왔든 어떻게 태어났든 내 딸이야. 그게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에 하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 누군가를 대신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은이 병원 안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 아이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 그걸 모르고.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워있는 동안 나는 널 안았고 너랑 밥을 먹었고 너랑 이야기를 나눴어. 그게 전부야. 나한테는 그게 진짜야. 하은은 그 말을 들으며 흐느끼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소리 없는 절규처럼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어머니는 그런 딸을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하은인지 아닌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함께 울었고 함께 아파했고 함께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하은은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가 조용히 침대 옆에 섰습니다. 유리처럼 깨질 듯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말없이 침대 위에 진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대 위의 소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은은 그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너를 대신해서 살아왔어. 너의 기억, 너의 얼굴, 너의 삶을 내가 가졌어. 하지만 이제 그게 내 거였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깨어났으면 좋겠어. 그녀는 손을 뻗어 침대 위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게, 미세하게 손가락이 떨리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착각인지 희망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오래도록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나로 살아볼게.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복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나로서 살아갈 거야. 그녀는 침대 옆에 작은 종이 하나를 내려두고 일어섰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 내가 대신 살아왔던 시간 이제 너한테 돌려줄게.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실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같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조용한 그러나 분명한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하은은 병원을 떠나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 문을 다시는 열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더 이상 누군가의 삶에 기생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몸짓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심으로 돌아온 그녀는 처음으로 하은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와 함께 한 조용한 식탁 위에서 하은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어디 멀리 다녀오고 싶어요. 아주 조용한 곳으로요. 어머니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가고 싶니?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 네가 너답게 살 수 있겠지. 어머니는 깊게 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을 껴안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절반은 허락이었고 절반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아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아닌 시간 속에서 복제가 아닌 실존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하은은 집을 나섰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었고 목적지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머물 곳은 어디든 지금보다 덜 낯설 것이란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순간마다 발끝이 땅을 붙잡았고 공기는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그녀는 긴 줄을 지나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어느새 눈앞에 멈춘 시내버스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며 발을 올리는 순간 기사 아저씨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하은은 잠시 멈춰 섰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곳이요. 그 말에 기사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전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은은 뒷좌석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는 자신. 이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녀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대신 살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 필요 없는 하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그녀가 떠난 집안의 딸 방에 들어섰습니다. 침대 위엔 정리된 이불과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벽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하은이든 아니든 너는 나의 딸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야. 그 말은 방 안에 조용히 스며들었고 오랜 세월 눌러왔던 무언가가 가볍게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창을 닫으려 다가가다가 멈췄습니다. 바람이 건네는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하은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작은 해변 마을의 헌책방에서 어느 소녀가 조용히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노트를 펼쳐 한 줄씩 썼고 언제나 같은 글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나로 살아가고 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떠난 그날 이후 더 이상 기다리는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문득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바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방은 더 이상 닫아두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엔 작은 인형 하나만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엔 노트 한 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은이 떠나기 전 어머니를 위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 노트의 첫 장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저도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 글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뜻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문장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은이 누구였든 어떻게 세상에 나타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삶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있었고 그 과정을 어머니는 묵묵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소박한 봉투 속에는 바다 풍경이 담긴 엽서와 짧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필체는 익숙했고 어머니는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긴 아주 조용하고 밤하늘이 예뻐요. 사람들은 절 몰라줘서 오히려 편해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아직도 제 마음속엔 하은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해요, 엄마. 엽서를 본 순간 어머니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자 존재에 대한 가장 따뜻한 증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해안가 마을의 작은 책방에는 매일 같은 시간 한 여자가 들러 오래된 일기장을 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많이 기억하지 않았지만 책방 주인은 종종 그녀가 적어놓고 간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장들은 긴 글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한 고백처럼 짧고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장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경외. 오늘은 내 이름 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가짜였던 기억 속에서도 내가 울었다는 걸 이제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나에게 삶을 물려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켜야겠어요. 책방 주인은 언젠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작가가 되려는 건가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려고요. 그리고는 한 장을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로 남을 수 있을지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노트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붙여준 이름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로 살아갔던 시간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삶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창밖의 바다엔 저녁 햇살이 반사되어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며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음속에서 하은이라는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보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였고 거리의 사람들은 익숙한 일상 속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권의 책이 조용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나였어요. 작가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 오직 작은 문장 하나가 표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였다고 믿고 싶어요. 책은 출판사의 특별한 마케팅 없이 입소문으로 퍼져나갔고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기억과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책 속 주인공은 이름 없는 소녀였고 그녀는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간 뒤 스스로의 존재를 회복해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난 순간부터였고 끝은 바닷가 마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독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작가가 누구인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독자들은 알 수 없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건 이 책의 문장들이 한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뒤 작은 해변 마을의 한 카페에는 책 속 마지막 문장을 벽에 걸어두는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끝내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내가 하루를 살아내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스스로를 이해하려 애썼다는 그 사실이 나를 나로 존재하게 했어요. 그 카페의 주인은 오래전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노트를 펼쳐 적던 한 소녀를 기억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인사만큼은 늘 성실했던 그녀. 어느 날 그 소녀는 조용히 책 한 권을 두고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노트들, 메모지 조각들, 그리고 짧은 인사 한마디가 지금은 카페 한쪽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책의 작가가 바로 이곳에 머물렀던 그 소녀일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남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카페 앞에 익숙한 여인이 도착했습니다. 나이든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그녀는 벽에 걸린 문장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으로 그 글자들을 쓰다듬던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네가 정말 잘 살아준 것 같아. 고마워. 그 말은 눈물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카페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딸이 남기고 간 그 노트였습니다. 그녀는 거기 마지막 장을 넘기며 딸의 필체로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엄마, 내가 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노트를 조심스레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파도가 밀려와 부드럽게 바위에 부딪혔고 바람이 창문 너머로 흘러들며 그 기억을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고요히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마음들 속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이름은 다시는 공식적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녀는 여전히 하은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겐 단지 한 편의 이야기 속 인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에게만큼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며 자신의 흔적이 조금씩 세상에서 사라져간다 해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새벽 일찍 눈을 떠 노트를 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노트 한 권이 그녀에게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명이자 어제의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글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쓰는 문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겨요. 작은 해변 마을 햇살이 고요히 쏟아지는 아침. 그녀는 노트에 이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대체한 사람이 있었고 내가 대체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대체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그저 나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낡은 커피잔,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약돌 한 줌,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엔 젊은 부부와 딸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고 그 뒷면에는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도 꼭 알아볼게.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은 뒤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들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파도 소리는 멀고도 가까웠습니다. 이젠 그 어떤 대답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모두 지나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노트의 끝에 짧은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나는 아직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스스로의 진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 누군가의 마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책장을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이름도 얼굴도 모든 걸 잊은 채 단 한 가지 감정만으로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바닷가를 걷곤 했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모래 위에 발을 디딜 때마다 과거의 어지럽고 아팠던 기억들이 마치 물결에 휩쓸리듯 사라져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작은 돌멩이나 조개 껍질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모양이 달랐고 크기나 색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불규칙한 조각들이
자신의 삶과 꼭 닮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매끄럽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된다는 사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책방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책방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늘 책을 들고 있었고 동네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읽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야. 기억이 사라진 누군가가 다시 삶을 배우는 얘기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반응 하나하나에 감사해하며 다시 그 아이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묻는다면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같이 산책해요. 그 말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더는 정체성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어떤 설명 없이도 타인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자그마한 방 안에서 창문 너머 별빛을 바라보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세상에 발표될 목적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노트 곳곳에 흩어졌던 문장들을 모아 차곡차곡 한 문단씩 써 내려갔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기억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시 쓰고 있었던 거였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삶마저 누군가의 것이라는 뜻은 아니며 어떤 이유로 태어났든 간에 살아낸 시간만큼은 명백히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 장에 글을 남긴 뒤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에는 모든 것의 끝과 모든 것의 시작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창밖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를 완전히 만난 것 같아. 그리고 조용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평온한 얼굴로. 그 밤은 아주 길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멈췄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글을 읽고 자신의 존재를 다시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빛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바닷가 마을에는 여전히 고요한 햇살이 아침마다 들이쳤습니다. 그녀가 머물렀던 집은 오래전 빈집이 되었지만 그 방 한가운데 작은 책상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문장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모든 여정의 끝에서 건네는 마지막 인사처럼 읽혔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녀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책방 여자가 어느 날 조용히 떠났다고 기억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걸음을, 글씨체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고 그녀가 남긴 흔적들은 점차 풍경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한 구석, 기증 도서 코너에 놓인 표지도 없이 빛바랜 노트 한 권은 어느 날 한 소녀의 손에 닿았습니다. 소녀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몇 장을 넘긴 후 멈춰섰습니다. 눈이 머문 문장 위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소녀는 책을 빌려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노트의 첫 장을 천천히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엔 아주 오래된 글씨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삶은 증명되지 않아도 살아낸 것만으로 충분히 진짜야. 그 소녀는 웃으며 펜을 들어 노트 뒷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이제 저도 저 자신을 써내려가 보기로 했어요. 그 문장은 마치 하나의 삶이 또 다른 삶에게 이어지는 순간처럼 이야기와 사람이 다시 연결되는 조용한 바통 터치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서 시작된 이야기 한 조각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언제 어디서든 이름 없는 진실들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그 마을에는 더 이상 그녀의 집도 책방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시화가 밀려들었고 모래사장은 콘크리트로 덮였으며 바다는 멀리 밀려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찾아 책을 읽고 있었고, 어딘가엔 조용히 자신의 진실을 쓰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들 속에서도 단 하나의 노트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속 넘겨지고 있었습니다. 표지 없는 그 책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이 바랬지만 그 속 문장들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살아낸 시간은 내게 특별했어요. 그 문장은 먼 나라로 이주한 한 젊은 여성의 손에 들렸고 그녀는 낯선 땅에서 그 말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또 다른 날엔 병상에서 삶의 끝자락을 견디던 이가 그 문장을 손으로 짚으며 아직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은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인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얼굴, 다른 목소리, 다른 언어로 세상을 유랑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한쪽 구석 누군가 덮은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수십 명의 서로 다른 필체로 짧은 문장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은 울먹였고 어떤 문장은 결의에 차 있었으며 어떤 문장은 그저 조용히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아래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낼 수 없어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은이 되었던 사람의 삶은 이제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서사로 뻗어나갔고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살아있으려는 모든 존재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먼 미래의 어느 날 누군가 조용히 일어설 때 그 한 걸음이 비록 흔들려도 그 걸음 안엔 하은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얼굴 없이 그러나 절대로 지워지지 않으며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존재도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 분명히 의미가 될 거예요. 다음에도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